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시구 강연을 하기 위해 목포에 갑니다. KTX에서 DJ를 생각하며 머리를 정리합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정책도 변해야 하지만 DJ 정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IT 산업을 일으키신 DJ께서 지금의 반도체 위기를 보시며 뭐라고 조언하실까 상상합니다. 반도체 산업을 돕기 위해 뭐든지 해야 합니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포함한 반도체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합니다. 정부가 기업과 대화하며 뭘 도울지를 찾아서 돕기 바랍니다. 최악의 정치 위기가 국가 침몰의 우려까지 자아냅니다. 국가를 결단낼 극단 정치를 끝내고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의 권력 충돌과 황당한 비상계엄 사태는 87 체제의 장송곡으로 들립니다. 파멸에 이른 87 체제를 끝내고 70을 열기 위해 우선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동반 청산이 불가피합니다. 민주화 이후 최악의 대통령으로 추락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퇴장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국가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확실히 그리고 좋게 이루기 위해서도 동반 청산이 필요합니다. 극한 투쟁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고 국회의원 중선거구제로 다당제를 실현합시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DJ도 DJP 합의사항이던 내각책임제의 대안으로 추진하셨습니다. 중선거구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양대 정당의 영호남 의석 독식을 깨기 위해 꿈꾸셨습니다. 그러나 두 분 모두 그 일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라도 실현합시다. 이상은 2월 28일 SNS에 올리신 이낙연 총리님의 목포에 가며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3일절입니다. 네네, 3일절 됐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최상목 권한 대행의 대행이 네. 3.1절 기념사를 오늘 한 모양이더라고요. 나 그건 못 챙겨봤는데. 그렇구나. 네,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어느 분이 이제 그 TV 화면 캡처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최상목이 이대로 쭉 대통령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일 안정적이라니까. 안정적이죠. 최근 한 3년 통틀어서 예. 제일 안정적인 지금 시기. 뭐 국정에 한해서만 그나마 네네. 좀 안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3.1절인데 오늘도 저 광화문 그쪽은 또 모일 모양이더라고요. 오늘 아주 대규모로 모이고 네. 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쪽 어디고야 그 정광훈회라고 해야 되나? 네네. 네, 그쪽은 이제 몇 주 전부터 계속 그 나발을 불고 있었고 네. 또 이제 민주당 쪽 그러니까 촛불 네. 쪽에서도 촛불행동 쪽 예 마치 맞불 집회 하듯이 좀 네. 많이 모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촛불행동 대체 왜? 다시 말하자면은 그게 말입니다. 명분이 없다니까 맞불 말고는. 그러니까 그 맞불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맞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뭐 저기 광우병 때나 네네네. 광우병 이후에 뭐 FTA 반대 집회나 뭐 박근혜 때나 세월호 때나 네네. 그때마다 욕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맞불 집회 한다고 욕했었거든요. 맞불은 사실 우리 그 집회자들 회방 놓는 거 말고는 의미가 없는데 여론전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비난을 했었는데 자기들이 그런 짓 하면은 진짜 이제 앞으로 뭐 맞불 집회 한다고 뭐라 그러지도 못하잖아. 오늘 좀 많이 모일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럴 것 같죠. 뭐 이제 지금 대략 그 탄핵 재판 일정이 뭐 나오지는 않았는데 추측상으로는 대략 한 3월 10며칠쯤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예상하고.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 정도가 이제 그 주말에 모일 수 있는 집회는 이제 한 기회가 2번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네. 특히 탄핵 반대 쪽은 열심히 많이 대규모로 모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양쪽에 모이는 게 네. 이렇게 모이면은 이제 한쪽은 탄핵 인용을 결과를 얻고 싶어하고 그렇죠. 반대쪽은 탄핵 기각을 얻고 싶어해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네. 그 분위기를 보면은. 네. 계속 그 마은혁 임명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저께 또 이제 권한쟁의 심판 네. 결과가 나오기도 해서 네네. 어젠가 그젠가 어째 나왔죠. 그래서 네네. 뭐 박찬대가 뭐 오늘쪽으로 임명 안 하면 최상목 권한대 인정 못한다 그랬는데 뭐 네가 인정 못하면 어쩔 건데. 근데 이제 꽤 강한 수위의 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임명에 대한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헌재에서 결과가 나왔고 그렇죠. 네. 최상목도 이제 임명을 한다고 했어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시기 조율 뭐 이런 네. 걸 이제 해야 되니까 네. 그 예전에도 이제 비슷하게 하면은 뭐 한 일주일 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임명을 했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하면 되거든. 네. 근데 이제 막상 그 이제 탄핵을 인용시키려고 하는 그 민주당 쪽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내정자가 네. 들어오는 게 그렇게 달가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들어와서 만약에 그 탄핵 선고까지 함께 하려면 재판 그 뭐 변론을 한 번 더 열어야 되거든요. 심의 한 번 더 열어야 돼. 예. 얘기가 있는데 그거 뭉개고 갈 수도 있지. 지금 문영배 스타일이면은. 뭉개고 그냥 네. 이제 선고를 해야 한다. 네. 그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고 요새 그래도 좀 눈치를 보긴 하거든 문영배가. 근데 그 문영배 진짜로 저는 솔직히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싶어요. 문영배 뭐 그 이력이 향판 출신이라며. 뭐 창원 지역 쪽이었던가. 그러니까 경남 쪽. 예, 그쪽에서만 이제 하던. 나도 살짝 기억나는데 그래서 문영배가 헌재 임명할 때 약간 언급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문씨고 경남 사람이 이거 고향에 또 같은 성취 사람이라서 임명한 거 아니야.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 어디서 진짜 개 족 같은 새끼 하나 데려와가지고 아니 뭐 나는 뭐 그 양반이 무슨 뭐 비위가 있는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쯤 너무 좀 이 절차를 너무 개판으로 해놨어요. 운영을 잘 못하잖아. 네, 개쓰레기로 운영을 해놨어. 눈치나 보는 것 같고 이래저래 휘둘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보니까 또 지금 이 탄핵 반대 열기가 올라오니까 네. 또 그것도 눈치를 또 본단 말이야. 이 양반이 그 하는 거 보면. 근데 자기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그런데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동안에 일정 무리하게 잡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그렇지.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 문영배 혼자만의 힘으로 되느냐 그거는 이제 뭐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 뭐 그렇긴 하지만 예. 어찌됐건 권한 대행이니까 지금. 예, 권한 대행이고 어쨌든 네. 그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제 현재 8명의 재판관이 모두 동등한 네. 신분을 가지고 있고, 네네. 물론 이제 소장 권한 대행이니까 조금 더 목소리는 클 수 있지만 어쨌든 평의를 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뭐 조율을 한 결과가 그거일 수도 있다 이거죠. 뭐 근데 이제 지금 그 사무관들 내부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 저기 특히 연구관들, 네, 연구관들 그 저기 뭐야 태스크포스 관련 그 TF 발언 예, 때문에 예. 되게 양아치 짓을 하셨죠. 그렇죠. 아래 사람들한테 다 떠넘기고 뭐. TF가 써주는 대본대로 읽었다. 뭐 자기 줬대로 다 쓰라고 시켜놓고는 그러니까. 말 나오니까 왜 우리한테 떠넘기냐 그런 식으로 볼멘 소리도 났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거 직장 같았으면은 그냥 진짜 내가 어디 딴 데 갈 때만 있으면은 바로 사표 던지고 나와버리지 사람들이. 그렇죠. 너랑 저 새끼 밑에서 도저히 더러워서 일 못하겠다고서 퇴직금이나 줘라. 확 나가버리죠. 근데 이제 뭐 서로 갈 데 없으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어쨌든 오죽하면 그러겠어. 아무튼 이제 헌재도 좀 많이.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얘기가 벗어났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마은혁을 만약에 임명을 한다고 해서 그 선고에 끼워줄 거면은 변론은 분명히 웬만하면 한 번 더 한다. 뭐 그럼 나쁠 건 없어. 우리 최대한 딜레이 되는 게 좋은.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왜 그러냐? 네. 왜 그렇게 서두르서 자꾸 하려고 하냐? 그 이재명 관련 그게 이제 오늘 이렇게 막 대규모로 양측 다 집회를 모이는 이유랑 똑같은 것 같은데 네. 뭐 유튜브 보면 이 알고리즘 때문에. 네. 그냥 별의별 얘기가 다 올라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최근 확실히 몰라 내가 그런 걸 많이 좀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4대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네, 4대사. 네. 그래서 4대사로 기각되지 않겠냐. 근데 마시 집어넣고 5대사도 기각이잖아. 5대사도 기각이고 6대3 돼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 임명권자가 누구였느냐로만 하면은 현재 이제 5대3까지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랑 그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던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5대3까지는 딱 나와. 예. 그러니까 지금 한 명 딸피다. 딸피다. 그런데 이제 그 마시를 집어넣으면 윤석열 지지 그룹에서는 네. 4대4다 이거.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그렇지. 탄핵 기각했을 때 스윙버터가 한 명 있더라. 뭐 그렇게 그게 이제 거죠.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그 김형두 재판관 네네. 헌법재판관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어쨌든 이제 안심을 못 하나 봐. 네.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민주당 개 쪽에서도 네. 안심을 못 하는 거고 반대로 저쪽에서는 야, 이 가능성이 있다. 야, 이거 확 기각시켜서 윤석열 돌아오게 만들자. 힘 좀 내보자. 근데 지금 봐서는 그 성향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진숙 같은 경우는 탄핵 자체가 워낙 말도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게 4대에서 나온 게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그거야말로 8대0으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철저히 이쪽 사가 철저히 이념 성향으로만 판결을 내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틀이라는 사람 뭔 탄핵을 어떻게 시켜 대체. 근데 이제 그거잖아. 이제 이 두 명의 방통위원장하고 방통위원 한 명, 두 명만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 방통위원회를 열어서.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태클을 거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탄핵을 해야 한다 하고서 이제 밀어붙였던 건데.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얼마나 보수적으로 딱 문헌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갈린 거거든요. 4대4가. 그러니까 두 명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아니다. 이거는 그래도 최소 3명은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뭘 결정을 해야지. 어떻게 그러냐. 근데 그걸 뭐 강제할 규정이 없으니까. 근데 뭐 지금까지 민주당 쪽에서 탄핵한 네네. 인사들 지금 거의 100%다 기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보면 또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가능성 없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건이 어떻게 되느냐가 딱 바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하기 전에 그거를 해줄 거냐 말 거냐 그건 모르겠어요.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뭉개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 한꺼번에 그냥 사실 이제 거기서부터 많이 어긋났죠. 굉장히 많이 어긋났죠. 절차적인 거기 문제가. 근데 진짜 많이 꼬이거든. 이거 한덕수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긴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한덕수를 다시 예를 들어서 복귀를 시킨다. 네. 복귀를 시키면 야 그러면 바로 그 정계선 헌법재판관하고 그렇죠. 조한창 헌법재판관 그 두 사람 그럼 다시 물려야 되냐 이 얘기가 또 나오거든. 근데 그건 물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그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권한 대행 임명을 한 거라도 어떻게 대행이 임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당시에는 또 한덕수 총리가 권한이 정지된 상태였잖아. 권한 대행의 자리가 그렇죠. 정지된 탄핵에 대해서 정지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때 임명을 하는 거는 뭐 한 거로 해야 되지 않냐. 그거를 어떻게 다시 또 물리냐. 그렇죠. 뭐 돌아온다고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거는 뭐 물리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헌재가 피곤해지기 싫다. 그러니까 어떻게 뭉개고 하려다가 뭐 또 막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막 서둘러서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이 집회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고 저쪽 지금 수골 집회 쪽에도 그러니까 저쪽 그 탄핵 반대 집회 쪽에도 네네. 고액 후원자 중에 한 명이 고액 후원자 재미 한국인인데 네네. 이 사람 남편이 중국 홍콩에서 큰 돈을 만드는 사람이야.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중국계 돈이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지. 탄핵 반대 집회에. 근데 이제 홍콩 반환 금지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원래 홍콩이 금융 허브였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반중 점서가 얘네를 얘기는 심할 수 있잖아. 얘네들 이쪽은 중국이 아니고 홍콩 자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 집회에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지금 여기에 외세가 끼는 것 자체가 좀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타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찬성이면 외세 끼면 안 되고 반대에는 외세 껴도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탄핵 반대쪽은 진정성이 있다면은 진정성을 보이려면은 이 받은 그 고액의 후원금 돌려줘야 된다. 그 정도는 하고 얘기를 해야지 좀 진정성 있어 보이지. 그 돈을 꿀꺽 처먹고 우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호소력이 생기냐고. 그래. 당신들이 정말로 윤석열 탄핵을 막고 싶으면 그래서 대중들한테 호소를 하고 싶다면은 그 정도 진정성 보여라. 전한길 강사님 돈 많으시니까 그분 돈으로 해라. 아무튼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은 돈 토해내고 해라. 그러니까. 이쪽도 지금 일관성 없는데 한쪽이라도 일관성 보인 적이 이겨. 그러니까 그분도 결국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거야? 예. 그 후원하신 분이. 근데 이제 국적이 한국이 아니다. 미국인인데. 미국인. 모시기 창 하는 분인데 신랑 성 씨가 창 씨야.
홍콩에 거주 중 뭐 홍콩인인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별게 다 있네요. 여기 녹음실 오다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그 자리가 없어가지고 빈자리 스캔을 따라락 했단 말이죠. 네네. 노인분이 세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네. 행색을 이제 좀 말끔한데 이렇게 말끔한 행색인데 배낭 하나씩 가지고 계신 거야. 그래서 감을 잡았지. 아 저분들 시청에서 내린다. 100%다. 아. 그리고 딱 있을 때 역시나 그래서 시청부터 앉았는데 네네. 참 짠합니다. 여러모로 나가시는 분들은 사실 다들 나라 걱정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성이든 반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사실 그런데 나가시는 분들이 우리도 그렇긴 했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성이라고 해서 탄핵 찬성이라고 해서 다 이재명 지지자 아니에요. 사실은 이재명 지지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도 보면은 뭐 이제 전에 그 계엄 터지고 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계엄 터지고 나서 국회 후문 지키고 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뭐 중간에 다시 또 쳐들어올 줄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중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그걸 이용하려고 했다. 그렇지 뭐 화를 내는 분도 있고 그랬다고. 나는 당신들 지지자도 아닌데 왜 나를 민주당 지지자인 것처럼 만드냐 그렇게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 했다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나가시는 분들을 저도 이제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 다들 각자 생각에 따라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탄핵 반대를 뭐 뭐 극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진짜 그건 개쓰레기 발언이고 그 주최하는 사람들 중에 극우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분명히 주옥선 인간도 있고 정광훈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극우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탄핵 찬성 쪽도 다 이재명 지지자 개딸들은 아니다. 그 점은 좀 그 점은 또 염두에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제 인트로에 그 총리님 SNS 글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인용을 했는데 어저께 이제 강연으로 목포 내려가시면서 SNS에 올리신 글이죠. 이걸 왜 인용을 했냐면은 요 SNS 글이 사실상 강연 내용의 스포일러이기도 하고 압축본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 어제 하신 강연도 대부분 우리는 다들 아는 얘기예요. 그 40년 주기설부터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쭉 하신 얘기들 하셨는데 거기다가 이제 뭔가 좀 내용들 추가를 하고 바리에이션을 넣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DJ께서 사실은 문건영 대통령 추진을 하려고 하셨다. 실제로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때 추진을 하시기는 하셨다. 네. 그 내용이 나왔었죠. 그게 이제 총리님이 어제 처음 밝히시는 거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하셨던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DJP 연합 하면서 책임 총리제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막혔잖아요. 김정필 총리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가지고 그래서 막 그 총리 서리라고 서리로 이제 활동.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안 하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 배째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일단 총리직은 수행합시다. 그렇죠.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생각을 하신 게 이제 바로 이 내각 책임제. 그래서 이제 문건영 대통령제에서 책임 총리제를 이제 그걸 추진을 하려고 하셨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 이제 지역구도 깨려고 중선거구제. 그 이제 전 총리님 말씀하신 그 선거구를 크게 다시 이제 지난주에 했던 말씀 다시 드리면 선거구를 크게 키워가지고 한 선거구에서 뭐 국회의원 2명이나 3명 정도 당선되게끔 하고 그러니까 정당별로 지역구에 공천 줄 수 있는 인원수를 제한을 둬가지고 한 지역구에서 한 정당이 독식하는 걸 막는 그런 구조로 무조건 다른 정당이 한 명 이상 나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구조. 이제 뭐 그런 걸로 이제 지역구도 깨려고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다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에서 대통령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뜻을 못 이루셨는데 이제라도 이제 우리라도 그걸 다시 추진하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문건영 대통령제를 추진하셨다는 내용은 진짜 이번에 거의 처음 알려진 얘기긴 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 김종필 총재가 예전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그 어느 신문이었지 신문에 꽤 자기 자서전 장기 연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이런 내용이 안 나왔었거든. 약간 이제 DJ가 약속을 깼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가 나오고 의원 내각제 하기로 하고서 그래서 약간 김대중 대통령께서 DJP 연합 딱 하고 나서 나중에 먹튀 한 것처럼 난 또 통수 받았다 막 그러고. 근데 이제 국민 여론 때문에 이제 의원 내각제까지는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문건영 대통령제 정도면 약속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그렇죠. 책임 총리 의회에서 책임 총리를.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었다. 다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권 말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DJP 연합 깨지고 나서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깨지고 나서라도 하려고 했던 약속을 거죠. 좀 네. 지키려고. 근데 단순히 약속을 지키려고 하셨겠어. 그렇죠. 이게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서 그러니까 이제 하셨던 걸 거란 말이죠. 이것들이 이제 그 DJ에게 추진할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중선거구제도 그렇고 향하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의회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게끔 하려는 거죠. 네, 네. 뭐 이제 거기다가 이제 굳이 플러스하자면 뭐 대통령 권한 분산 그런 네, 면도 네. 생기는 거고.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는 김민석이 살짝 생각이 났어요. 이제 김민석이 이재명이 총회를 받게 된 계기가 작년 이제 민주당 그 전당대회 때 김민석이 이제 이재명한테 제안서를 들고 갔다고 하죠. 어마어마한 두께. 네. 그 제안서 내용이 이제 이재명 탄압 서사를 만드는데 그 탄압 서사를 DJ 정치 탄압 서사랑 오버랩 시켜가지고 네, 띄우자. 네. 뭐 이제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고 이재명이 상당히 이제 흡족해했다고 하죠.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입벌하기 시작해가지고 김민석이 지금 최고위의 이제 최고위원까지 되고 수석 최고위원, 수석 최고까지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김민석은 뭐 이재명이 DJ 코스프레 하게 할 거면은 이 복권형 대통령제라도 밀어보라고 지금. 이러면은 우리도 뭐라고 토달 게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DJ 따라가려고 하나 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 대신에 이제 우리는 그 말을 할 수 있죠. 아 저거 말만 하고 안 할 거다. 물론 그렇게 네, 하지만 그렇죠. 네. 이 김민석이 말이죠. 네. 올해 1월에 그러니까는 12월에서 1월로 바뀌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 처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시 막 올라온 시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 뭐 SNS에 썼는지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위기에 위기 극복에 안정적 리더십을 요구했던 과거 김대중, 네. 문재인 대통령의 예를 감안할 때 국가 위기인 현재 이 흐름은 더욱 강화되어 상수가 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을 결국은 다시 사람들이 찾게 될 거다. 근데 이재명이 안정적인 리더십이라는 보장이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안정적인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네. 이재명이 갖고 있는 강점이 뭘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일단 다수당의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다수당의 대표다. 그러니까 찍어 누를 수 있다. 찍어 누를 수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이 되면은 강력한 여당의 후원으로 반대를 다 차단할 수 있다. 법까지 다 고쳐가면서 할 수 있죠. 이제 거침이 없어지지 모든 일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지율 높은 거 비호감도도 높지만 안정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네. 이런 게 이제 강점일 것 같고 네. 단점은 이제 비호감도 높은 거랑 네. 그 다음에 이놈의 오락가락하는 네. 정책 행보.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전도 한 번도 못 해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재명의 그 뭐 스테이블할 수 있는 그런 네네. 강점이라는 거, 그 대부분 전두환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민정당 가지고 있어. 전두환 그리고 인기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 좀 학생 그러니까 그 의식화되어 있는 층에서나 전두환 막 저 새끼 저 반란군 두목이다 그러고 싫어했지. 대체적으로는 괜찮게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먹고 살만 해졌거든. 점점 먹고 살기 좋아진 시기였거든. 이게 전두환이 정말 시기를 잘 타고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 관료를 잘 기용해가지고 그렇죠. 그 양반 또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냐. 아무튼 경제 네. 대통령이라고 전두환이 네. 칭했던 그 양반. 경제는 임자가 대통령이야. 네. 이랬다죠. 그리고 실제로 정권 다 던져주고. 네네. 그래서 뭐 반대 올라오면 다 커트 시켰다잖아. 그러니까 그 반대 커트 시키는 수준이 그 전두환 그 따까리 3인방 걔네들이 이제 자기들 좀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제 경제 정책이랑 추진하는 경제 정책이 계속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견제가 들어갔어. 그 전두환이 이 새끼들 뭐야 그러고 다 커트 시키고 걔들 쫓아내버리고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네. 실제로 그때 그 경제 정책 하나만 놓고 보면은 전두환 시기에 초속 닦아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후에 이제 그거를 잘 계승하신 게 DJ 정부 때도 많이 계승을 해가지고 이제 그 뚝뚝 뭐 지금 설명하기는 좀 길지만은 아무튼 이제 맥락을 뚝뚝 따라가면 결국 그 IT로 이제 다시 한국 부흥시킨 것까지 하나의 연결되는 선이 생겨요 보면은. 네네네. 그 점에서 보면 아무튼 전두환이 못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근데 아무튼 이재명의 어떤 리더십이나 전두환의 리더십이나
일맥상통하는 면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김민석이 그렇게 말하는 건 그게 과연 그러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그놈의 지겨운 프레임 잡기인 거지. 네. 프레임 잡기인 건데 그 리서치뷰에서 작년 이제 연말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발표를 1월에 했나? 네,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가 뭐가 있었냐면은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을 고르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응답자가 2가지씩 고르게 해가지고 그거를 쫙 순위를 매겼는데 1위가 이거였더라고요. 협치와 국민통합. 이게 38.6%로 1위. 그다음에 2위가 법치와 준법 정신. 이게 이제 2위. 그다음에 3위가 도덕성. 4위가 소통 능력. 그리고 5위가 추진력입니다. 이게 이거를 그러니까 바라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의 흔히들 강점이라고 얘기하는 많이 꼽았던 게 소통이랑 추진력이었어요. 그 개딸도 맨날 많이 소통으로 SNS로 그걸 하니까 SNS로 많이 쇼잉을 많이 했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지지자들만 좋아하는 소통이고. 근데 어쨌든간 이제 개딸들이 많이 그걸 이재명의 강점으로 많이 내세웠단 말이죠. 그건 내세웠는데 지금 정작 그 지금 유권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그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거는 이재명이 내세웠던 거랑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지난 대선 때 2022년 3월에 그 MBS 조사를 해서 이재명 지지하는 이유 이거를 보면은 1등이 그거였어요. 그 개인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 뭐 불편하지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최고로 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정책과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이게 2등. 3위는 다른 후보가 싫어서 윤석열이 싫어서.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정권 재창출하고 뭐 정치적 성향이 맞아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동률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였냐면은 호감이 가서 이게 3%야. 3% 제일 낮아. 호감이랑 상관없이 막 그냥 일단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안정적 리더십에서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책적인 안정성.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은 정책과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뭐 2022년에 이제 많이들 지지를 했다고도 하는데 그게 2번째였으니까 이재명 지지 이후에. 근데 이제 김민석이 말한 안정적 리더십, 정책의 안정성이 없어. 그렇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락가락.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뭐. 계속 그러고 있죠. 보수 논란 벌써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인터뷰 하지 않았으면은 설 때, 설 지나고 나서 설 때 이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 한겨레 인터뷰 나오고 하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지금 지지율을 유지하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조금 처졌을 수 있다고. 그렇죠. 그때 지지율 확 한번 견인됐었고. 그러니까 한 3% 정도 유지가 됐어요. 30% 이렇게 초반도 내려왔다가 한 34% 정도로 한 3%포인트 정도 이렇게 올라갔거든. 그거 지표조사 MBS 결과였던가 갤럽 결과였던가 그 정도였어요. 이재명 지지율이. 약간 내렸다가 1월에 약간 처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거 사실 문재인 대통령 도움이 좀 크거든. 많이 크죠. 그리고 그 민주당 내 그 자범들도 다 잡아주셨고. 그 시기에 이제 동시에 이재명이 그놈의 중독 코스프레를 했잖아요. 시작을 했지. 근데 이제 3%라는 그 상승 효과를 얼마나 크다고 볼 것인가. 그러니까 과연 이재명이 그 중독 코스프레를 잘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이 더 컸나?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시기가 똑같아가지고 구분짓기가 좀 어렵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꾸준히 비판해온 점은 이놈의 포퓰리즘 때문에 이재명의 정책을 믿을 수 없다. 안정적이지도 못하다. 그리고 너무 이제 두서없이 이것저것 다 끌어온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2021년에 좀 특이해서 가지고 왔는데 마르크스 경제학자로 좀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시나 보더라고요. 윤소영 전 한신대 경제학부 교수께서 신동아랑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이 점을 들면서 이 정책을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재명이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을 모아놓고 무슨 강연 같은 걸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말 합니다. 경제는 과학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치다. 객관적 상황이 바뀌면 경제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그 말 오락가락하는 걸 또 포장을 한 거지. 그렇지. 늘 이런 식이잖아요. 뭐 정치는 사실 국민이 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나는 그 말을 이제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은데 정치는 인문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과학이에요. 과학이지. 인문 분야, 인문 사회 분야에서 가장 과학적인 게 경제지. 그렇죠. 그리고 경제고 정치예요. 마찬가지로. 자,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윤소영 교수가 지적을 한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경제 정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 동시에 이제 이재명이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경제 관료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마르크스 경제학자라고 불리우는 분이 아마 신동아도 그래서 이분이랑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재명 지지하는 경제학자 중에 은근 또 이 마르크스 경제학자 많거든.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분도 있구나, 계시구나. 저는 이제 이번 주에 그 많은 분들이 인용을 하셨던 이재명 대 국힘 가상 대표랑 맞대결했을 때 국힘 후보가 47.1% 나오고 이재명이 44.1% 나와가지고 뭐 얼굴 없는 국힘 대표한테 졌다. 이런 이제 그 기사가 떴잖아요. 이거 조원 CNI 여론조사. 그렇죠. 예, 조원 CNI. 근데 저는 이제 이 조사 자체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봤는데, 근데 이 조사 내용 중에 보면 좀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념 성향별 지지 분포를 보면은 그 이제 이재명 지지층이 이제 진보가 81%, 중도가 54%, 그다음 보수가 13% 이렇게 나와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게 갑자기 중도가 54.8%로 확 튀어.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이 여론조사에 참가한 전체 인원수를 따져봐도 보수가 681명인데 진보가 364명이에요. 보수가 왜 이렇게 많지? 그런데 중도가 821명이야. 이게 뭐 한 3,000명 조사인가? 숫자가 2,000명인가? 2,000명인가? 그런데 지금 중도가 제일 많은 거야. 이상하잖아. 이 표가 이 분포 자체가. 근데 저는 처음에 그래서 이것 보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맥락이 나오긴 나와요. 이 중도 821명이 뭐냐? 지금 대충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뭐 3대 4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 네네. 그래서 이제 보면 보수 681명이면 진보도 사실은 364명이 아니라 600명대는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중도에서 300명을 빼보자고. 중도에서 300명 빼가지고 진보에 붙여보자고. 그러면 진보가 664명이 되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도가 521명이 되고 잘 모름이 138명이니까 이렇게 하면 숫자가 비율이 맞아. 근데 그러니까 그럼 진보에서 중도로 간 300명이 뭐냐? 이재명이 중도 선언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지지자라는, 그러니까 이게 개딸들이라고 보는 거야. 이 300명이. 그것까지 정말 대단들한데. 나는 그렇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럴 수도 있겠네. 실제로 보면 온라인에서 개딸들이 나도 중도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하잖아. 예. 농담 뭐 이게 막 그 괜히 비아냥 빈정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여조 전화를 받았을 때. 아무튼 이재명이 중도라 그랬지. 그러고 자기 성향으로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이 표를 보고 이제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게 앞으로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중도 지지층에서 만약 이재명 쪽으로 지지율이 좀 쏠린다고 해도 이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그쪽으로 떨어져 나가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중도 코스프레를 하는 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중도가 제일 많다는 거, 이건 이 비율은 말이 안 되거든, 사실. 너무 많아. 네. 보수가 680명대인데. 네, 그리고 너무 급격하죠. 그렇죠. 보수 680명대인데 진보가 360명대고 중도가 850명대다. 이런 비율은 나올 수가 없어요. 네네. 중도가 절대 다수가 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좀 앞으로 여론조사 볼 때 그것도 좀 조금 참고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양문석 1심 판결이 나왔어요. 네. 어제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3월 28일로 적어놨냐? 네. 2월 28일에.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가 150만 원 당선 무효형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요것만 해도 당선 무효형인데 지금 이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불법 대출. 네. 집유 3년 나왔는데 이것도 당선 무효형이 해당이 되죠. 그렇죠. 실형 나왔으니까. 징역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관련해 가지고 양문석 부인 같은 경우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유 3년 여기도 나왔어요. 실형 나왔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저기 뭐야 생활공고 직원 네. 사문서 위조 혐의 이 양반이 이제 징역 이 양반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다 집유 3년씩 받은 거예요 지금. 네네. 자, 뭐 축하합니다 양문석 씨. 근데 이럴 줄 알았어. 네. 왜냐면 검찰이 양문석 그 때릴 때 구형을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거든요. 야 이거는 웬만하면 징역 1년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게 진짜 세게 걸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죄만 뜨면은 가겠다. 네. 2심 판결 좀 안 뒤집어지고 순리대로 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도 그 생각도 듭니다. 이거 어제 머스크 대안에서 그 박병석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거 재판 두 개가 붙어 있거든요. 판결문이 같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선거법이랑 사기 혐의랑 있잖아요. 네. 이거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선거법은 633 원칙을 그렇죠. 따라야 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거 붙여놓으면 또 질질 끌릴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지 말고 선거법이라도 먼저 원칙대로 할 수 있게. 네, 그렇죠. 633 원칙이 마련될 수 있게. 그래서 2심에서 좀 분리했으면 어떨까? 분리하면 어떨까? 뭐 저도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뭐 김경수네, 박용진의 잔잔바리들이 또 막 이런저런 그 짜증나는 소리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제가 SNS 적었습니다만 뭐 개인적으로 짜증내고 막 욕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언급해주는 건 우리한테 되게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죠. 나쁠 건 없죠. 지금 이제 이번 주 들어가서 총리님이 또 이제 뭐 MBN이랑 어디였지 YTN이었나 아무튼 매체 인터뷰도 하시고 계속 하셨죠. 네, 진행하셨죠. 요즘 그래서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뭐 그 총리님 인터뷰만 나오는 것보다 이래저래 특히 민주당 쪽에서 계속 긁혀가지고 막 이렇게 욕해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다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은 총리님 인지도 다시 올리는데. 그럼요.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이 박용진 하는 소리가 아주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김현정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랑희 총리님한테. 말이 자꾸 사나워지시고 서로 공격적으로 가고 그런데 이거 박지원이랑 SNS 글 주고받았던 거. 박지원만 이상하지. 그러니까 총리님 뭐 말 사나워진 게 뭐 있다고. 아니 국민들한테 누가 정신이 이상한지 뭐 물어보자. 이게 뭐 사나워.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국민들한테 큰 사랑을 받고 기회를 얻었던 정치인이시니까 돌려주셔야 되잖아요. 돌려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돌려드리려고 개헌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총리님 지금 민주당 망하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개헌하자고 개헌. 그대로 가면 망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열어두셨잖아요. 이재명 말고 좀 안정성 있는 훌륭한 후보가 나오면은 그러면 얘기가 달라진다. 뭐 협력 못할 거 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지. 근데 박용준은 이따로 또 뭐 계속 보면은 총리님 속 좁은 사람 만들려고 그러고 뭐 마치 빈정상에서 민주당 나온 것처럼 그렇게 또 폄훼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 애초에 뭐 이재명 만났을 때 이재명이 뭐 굉장히 여러 번 미안하다 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에 훌러덩 넘어가가지고 아유 이재명이 통합을 잘하고 있구만 이게 우스운 거죠. 뭐 서울시장 자리 준다, 그러니까 공천 준다 그랬나 보지 뭐. 아니 뭐 정해진 거 없대잖아. 정해진 거 없다고 하는데 아이 그게 주겠냐고. 지금 막 그 서울시장 넘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뭐 전현희 지역구에 계시는 분 말씀으로는 지역구에 계시는 분은 근데 자기 그 말씀하신 분 친가가 전현희 지역구로 하셨나 뭐 아무튼 그쪽 동네에서 전현희가 서울시장 나올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전현희가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라는 얘기도 있고 자가 발전 시작했구나. 뭐 근데 차기는 김민석이다. 서울시장 김민석이다. 낙점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1순위 만약에 김민석이 하겠다 그러면 1순위일 것 같긴 해요. 이재명이 총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김민석이 예전에 서울시장 그렇죠. 도전했었죠. 대차게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름 그 자신의 정치 인생에 그 한이 됐을지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아무튼 박용진 씨는 별로 뭐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소리 한다고 해도.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의 기회를 굉장히 축소시키고 있는 거지. 이게 자신의 그 정치 영역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죠. 축소시킨다니까. 말이 이렇게 바뀌면 안 되죠. 저는 거의 정치 생명 끝났다고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때 오히려 전당대 출마했을 때 그때가 잘했지. 그러니까 그 기조를 계속 유지를 했으면은 뭔가 자기 영역이 생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개딸 배지들은 경쟁을 하려고 하는 수준이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좁혀버리냐고. 이게 여기 잠깐 이제 이어져야 될 것 같은 게 이재명이랑 박용진 만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만난 사람이 네. 김부겸 전 총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사가 없어. 거의 없어. 김부겸 전 총리는 거기서 좀 이제 쓴소리들 하셨잖아요. 개헌하라고. 그렇죠. 그 말씀 세게 하셨잖아.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고집 있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개헌파들 모으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기사가 없어. 네. 그리고 와 언론사에서 김부겸 안 부른다. 박용진을 이렇게 부르는데 김부겸 아예 인터뷰 기회도 안 줘. 김부겸 전 총리한테. 그 이제 뭐 지금 우리 당원분들 중에 보면 이제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 좀 이제 아이씨 뭐 대도 안 소리 하고 있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SNS에서 봤는데 지금 그렇게 볼 건 아닐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면 민주당 내에서 어쨌든 개헌은 우리랑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라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적어도 요거는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연대 대상 잠정적 연대 대상으로 보고 이게 응원을 해야 된다. 좀 지겹긴 하죠. 네. 이게 왜냐면은 우리 총선 때 얘기했었잖아. 그렇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왜 더 불만이 깊어졌겠어요. 그때. 네. 안 나오셨거든. 그렇지. 이 양반이 변증만 올리고 그냥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맥락들은 있지만은 근데 또 어떻게 우리도 지금 가진 게 쥐뿔도 없는데 아직도. 예. 그럼 또 똑같은 짜증 나더라도 똑같은 일이라고 해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새로 좀 업데이트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박용진이 이렇게 확 넘어간 거에 비하면은 또 뭐 그렇죠. 괜찮잖아. 나름 제조를 지키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네네. 아무튼 그래서. 그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개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좀 이렇게 그 시선을 거두시고 다만 김경수는 앞으로 이제 뭔 소리해도 그냥 쳐내도 돼. 왜냐하면 얘는 계속 말을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죠. 총리님 안 된다 그랬다가 뭐 또 연대한다 그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뭐 이번 주에 광주 가가지고 그런 네. 거잖아. 갑자기 이낙연 총리님도 막 연대 대상이다. 연대 대상이다. 네. 안 된다며. 그러니까. 그런 소리도 하고 또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무슨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꿔야 된다. 지방 소멸 막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했는데 지금 지방자치제 시행한 지 지금 이제 30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30년 네 거의 다 돼가죠. 근데 뭐가 됐어요 대체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들 부패도 장난 아니고 사실 그렇죠.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지금 광역단체장들은 다들 대선 나가는 길목으로 지금 여기게 됐잖아요. 이명박, 이재명 케이스들이 보여준 그것들 때문에 이런 와중에 뭐 광역단체로 더 크게 이제 전국을 한 5개 정도의 지방 정부로 꾸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정 자립도 안 나오고 일단 그다음에 부패도도 꽤 심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방 정부 꾸려가지고 뭐 어쩌자고.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주장은 아마 이걸 거예요. 지방 정부가 되려면은 조세권을 줘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교부금 나눠주는 걸로 하지 말고 알아서 조세권을 갖게 해가지고 얘네가 세금 걸어가지고 재정 충당하게 하자. 아마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한 얘기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조세권을 준다 그래도 일단 저도 반대는 하는데 이게 어쨌든 이거 개헌 사항입니다. 개헌 사항이죠. 네. 그러니까 개헌에다 집어넣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개헌부터 하자 그래. 네, 개헌부터 하자 그래요. 맞아요. 개헌부터 하자고. 그런 다음에 한번 멱살 한번 잡아보자. 그때 멱살 잡아야지.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똑바로 해야지. 뭔 지방 정부 탈행이야. 그러고. 네네. 자 이제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번 주 이제 업로드 기준으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대구 YMCA 해관에서 이제 이낙연 총리님 특강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날은 또 특강 끝나고 나면은 대구광역시당 창당 새미래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창당대회가 있으니까 거기도 이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프리토크 굉장히 길었네. 예, 길었죠. 네, 그래서 프리토크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술 꼭 마셔야 돼 빵터짐님,
이거 왜 빵 터지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 뭐가 웃겼는지. 뭔가 저와 코드가 맞으시는 분이 아닐까. 아니, 당신 웃기라고 그 얘기했어? 아니 그냥 전 그냥 툭 나온 말 아니야? 개드립이죠. 개드립이었어. 개드립이지. 저는 원래 이런 식의 맥락 없는 개드립도 좀 하잖아요. 그렇다 칩시다. 네.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고, 그리고 마미 형아 껌딱지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드립 종종 날려. 그럼 또 개드립 보고 빵 터지지만 또 웃음 도움을 해주시겠지. 개드립은 대체로 이제 저는 안티를 좀 불러 모으긴 하죠. 제 개드립은. 그래도 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마음이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또 후원해 주시는 분이 생기지 않을까. 또 사과하라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안철수 의원을 가지고 망발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많은 분들께 항의를. 나도 헷갈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계속 헷갈리고 있었어요. 그 상태였어요. 저는.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 이광재가 현역이었나? 이광재 현역 떨어진 거 알면서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억이 혼란까지 왔다고 그 말을.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해보니까 제 기억은 그 출구조사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광재가 당선이 된 걸로 착각을. 동네에 현수막 걸려 있고 하니까. 네, 잠깐 이상한 평행우주에 좀 다녀왔습니다. 네. 네, 어쨌든 안철수 의원님 죄송하고요. 네. 네. 뭐 소주 한잔 하죠. 뭐, 얻어 먹어야지. 안 돼. 그 김영란법 때문에. 부자인데. 그래도 막 함부로 얻어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그냥 저희 오뎅집 가서 오뎅 한 꼭지에 소주 한 잔만 먹으면 괜찮잖아요. 그 야탄역 광장에서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인 척 소주 한 병 이렇게 나누자고요. 네. 후원해 주신 분 감사하고 거기서 꼭 술 꼭 마셔야 돼? 뭐 마시면 좋죠. 뭐. 안철수록 술 꼭 마셔야 돼 그렇게? 미안하니까. 이것이 개드립입니다. 예. 자, 다음은 이제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4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4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다시 웰컴퓨터로 반송시켜 주시면 전국 어디에서도 편하게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주세요.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그리고 많은 분들의 성원을 받아서 소금빵 다시 열심히 절찬리 판매 중입니다.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이번 주 이제 25일 날 그 탄핵 최종 공판이 있었고 이제 이날 이제 그 윤석열 탄핵 최종 변론이 있었죠. 네네. 무려 1시간이 넘는 68분여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거 전문을 살펴보려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68분 동안 주절주절 얘기하는 거니까 막상 윤석열 대통령 본인보다 그 변호인 그 김계리 변호사 막 머리 풀고 자기는 개몽용으로 개몽됐다고 개몽됐다고 그게 더 히트를 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서 이제 뭐 그 양반 전략이 뭐였든가 간에 스스로를 너무 부각시켜 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변호사의 본분을 잊은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요. 여기도 오고 싶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뭐 굳이 우리가 좀 변호사라는 직책은 막 밴드로 치면 드럼이나 베이스인데 막 갑자기 프론트맨이 돼가지고 윤석열보다 더 스포트라이트 받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요 지금 최종 변론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이제 개헌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이.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직무에 복귀한다 그러면 개헌에 집중하겠다. 남은 임기 동안. 네. 아무튼 뭐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이것도 왠지 뒤에 말 끼워 맞추기식으로 저는 좀 느껴지는데 지금 와서 이제 개헌론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편성한 거 아닌가 살짝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 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었던 경험으로 자기를 이제 외치에만 집중하고 개헌을 추진하면서 외치에만 집중하고 내치는 이제 책임 총리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개헌하고 자녀 임기 연연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막 외치에 집중하겠다고? 그 이제 개헌에 보면 책임 총리에도 이제 그 분권형 대통령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아니 뭐 임기에 연연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일단 외치 잘했다는 것도 없는데 이게 좀 굉장히 자화자찬인 면이 강한데 그냥 본인 피셜인 거죠. 그렇죠. 예. 네. 강력한 뭐 한미일. 네. 뭐 일본이 갑자기 다시 이제 돌아온 거지, 컴백한 거지. 뭐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뭐 지금 와서 여러모로 우리 지지층 사이에서 많이 재평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외치에 관해서 보면은 좀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 뭐 G7에 플러스1로 참석을 했다든지 그 시기에. 네네. 그다음에 코시국 때 굉장히 좀 대외적인 평가가 굉장히 높았다든지 그런 면들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좀 외치를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 별로 내세울 근거가 있을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네. 일본이랑은 매우 피곤한 관계였었죠. 그렇죠. 그런데 네. 한미 동맹이 흔들린 적은 없었죠. 단 한 번도 없었지. 한미 동맹 굉장히 공고했고 그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가실 때마다 그 한국전 참전 용사들 만나고 뭐 행사 참석하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그래도 굉장히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많이 이제 잃었던 그 이제 뭐 분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참전 용사한테 감사 표하는 거. 그렇죠. 뭐 이제 그게 뭐 미군들도 그렇지만은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각국에 있는 참전 용사들 혹은 이제 국내에 생존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시각,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각도 그 즈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런 걸로 여러모로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외치에 있어서는 평가를 또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신남방 정책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윤석열은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히 그렇게 막 안티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한 게 뭐 있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말한 거에 비해서 네. 정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얻어낸 게 무엇이냐 네. 이게 불확실한 게 굉장히 많죠. 그렇죠. 뭐 아무튼 이제 자기 복귀하면 개헌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계몽령이라는 이 이제 논리를 내세워요 여기서. 그래서 뭐 서서히 끓는 소단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자기는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북한을 비롯한 외부 세력들이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 세력과 연계해 국가 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건 뭐 대표적으로 그 민노총 지금 뭐 간첩 사건, 간첩 사건 꽤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 최후 변론에서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 그 최후 변론하는 거 보니까 네. 뭐 재밌는 거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네. 진짜로 북한에서 지령 내린 게 그 윤석열 정부 반대 그렇죠, 네. 집회에서 정말로 막 판넬로 만들어져 가지고 네, 나오기도 네. 하고. 네. 최근에 계속 보도되는 내용들도 있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뿐만 아니라 뭐 탄핵 그 찬성 집회에 뭐 중국인들이 단상에 올라갔다는 거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죠 사실. 네. 자 그래서 뭐 간첩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뭐 무너뜨리고 있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체제 전복으로 말하자면 그 뭐 민노총 같은데 잠입해가지고 네네. 선동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련 예산들을 쳐내면서 뭐 대공수사권 박탈한거나 그러니까 이건 문재인 정부 때 일이죠. 국정원 대공수사권 없애고 경찰로 이관한 거.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서 또 경찰 특활비도 삭감을 해버렸고 예산안을 따라서 그리고 또 간첩죄 법률 개정 거부한 거 이건 좀 사실 많이 골 때리죠. 예, 그렇죠. 저는 이건 명분 없다고 생각해요. 국가산업 안 그래도 그 많거든. 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것도 중국 디스플레이로 다 넘어갔기 때문인데. 그렇죠. 그때 이제 물론 중국이 사람 빼가기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막 통째로 팀으로
고액 연봉을 약속을 하고서 막 중국으로 불러들였단 말이야. 네네. 그래가지고 뭐 삼성, LG 할 거 없이 네. 많이들 스카우트해서 좀 넘어갔다가 오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제 계약 더 안 하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 그 사람들은. 다 먹보다 했고 뭐 거기도.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때 금액이 상당한 연봉이었다고 제가 그냥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혹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5, 6년 최소 5, 6년 정도 일했던 거죠. 그쪽에서. 그러면서 다 넘어간 거야 중국으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꼭 반드시 이제 간첩 때문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간첩 그러니까 그 내부 정보, 중요한 기술 정보들이 중국으로 빼돌려진 유출되는 거죠. 사례들도 제법 네. 많단 말이죠. 이게 간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간첩 죄 같은 걸로 처벌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그 간첩죄 법률 개정 내용인데 이거 그냥 막 거부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그 감시 예산들, 그러니까 군사 감시 예산들 이런 것들 다 쳐내고 그리고 또 뭐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사업 예산 같은 것도 민주당이 다 쳐냈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예로 들면서 야당은 전체 예산의 0.65%만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뚱이에서 겨우 눈알 두 개만 뺐다는 것과 같은 얘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좀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네. 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진짜 이 새끼들 미쳤나 싶어요. 솔직히 좀 빼먹을 거 좀 커트시켜야지. 그래서 뭐 도대체 누구 지시를 받아 이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줄탄핵 이야기도 하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뭐 그 사법 검사들 탄핵한 거에 대해서 또 방탄 탄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했다.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들께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림없죠.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래 그 비상계엄 선언하기 직전까지 쭉 얘기했던 것들 다 동의할 수 있다고. 대부분 내용들을 예산 이렇게 쳐내고 뭐 앞서 말씀하신 간첩법 같은 거 억지로 좀 계속 틀어막고 그런 와중에 또 뭐 줄줄이 탄핵하고 이런 것들 다 그래 문제 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뭐 그것까지 동의할 수 있는데 갑자기 비상계엄을 때린 거는 이거는 뭐라고 이걸 계몽령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치른 대가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죠. 우리 지금 환율 널뛰어가지고 틀어막아야 되고 계속 지금도 틀어막고 있고 방어하고 있고 뭐 대신도 확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과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냐고 계몽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냐고 대체. 그러니까 계엄 안 하고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왜 계엄으로 하려고 하냐고.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 정도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대국민 담화 뭐 한 번에서 안 먹히면 계속 하면 되잖아. 그럼 계속 하면 되지. 수시로 하면 되지. 그게 이제 민주당에 대한 압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도 이제 그 민주당의 사법 폭주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열심히 행사함으로써 그렇죠. 법률 거부권 충분히 사용했잖아. 네. 그런 식으로도 어느 정도는 합법적인 선 안에서 나름의 견제 힘들겠지만 할 수가 있다고. 네. 그거를 굳이 뭐 계엄으로 그 6시간짜리 계엄을 왜 하냐고. 자, 그럼 그 자기도 이제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이렇게 무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사병 역할을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결과에 좀 끼워 맞춘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느껴지죠. 네. 근데 뭐 이 주장은 저는 좀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리라고 했다는 이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유지 병력만 투입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저는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저도 거기에 투입된 병력이 정예부대인 거 맞거든요. 최정예부대. 예, 707. 예, 최정예인데 그 양반들이 정말 하려고 작정하면 일도 아니라니까 진짜로. 네네. 북한 가서 김정은 목단을 훈련하는 사람들인데
뭐 이재명 정말 잡아 넣으려고 작정을 했으면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0분 안에 저기 광화문에 매달아 놓는다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근데 안 했잖아. 안 했다는 건 애초에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는 뭐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자체가 이렇게 뭐 계몽이라고 이렇게 애둘러 말할 수 있을 말하기에는 그 치른 대가가 너무 커요. 뭐 뭐 국민의 뭐 실제로 뭐 자유 같은 게 제한되지 않았다고 해도 국가적으로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단 말이야. 조기 대선이 왜 생겼는지 생각해봐.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결국은 비상기업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주권자들에게 나서주기를 호소하는 것이었고 이것만으로 비상기업 목적을 상당 부분 잃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잃었냐? 뭘 그러니까 잃어? 이재명만 살려주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탄핵 선고는 이제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선고일은 추후 이제 고지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뭐 13일, 뭐 16일 뭐 그 사이가 아닐까. 네. 그렇게 이제 많이들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자. 3월 8일이 토요일이니까 3월 15일이 토요일이네. 그러면은 뭐 실제로는 14일 아니면 그 넘어가면 3월 17일, 18일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재명 또 선거법 2심 최종 변론이 있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 28분 정도 이제 이재명이 주절주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은 국토부 협박 관련해 가지고는 뭐 국토부의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다. 사실 화가 났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압박이라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협박이라고 표현하면서 문제된 발언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직무유기나 직무태만 업무 소홀 등 법률에 의해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안 하면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었다.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에 저희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달라. 이렇게. 이 뭐 개소리야. 이게 판넬까지 만들어 왔잖아. 그죠? 아니 그리고 정작 성남시 공무원들은 아무 압박도 느끼지 않았는데 뭐 혼자 개 오바야. 아니 그리고 뭐 국토부 직원이 그 시청 공무원을 어떻게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요. 권한이 없는데 애초에. 그러니까 그 백광현 앵커가 네. 얼마 전에 그 TV조선 나가가지고 네네. 이제 이 재판 네네. 열심히 설명했는데 뭐 네. 이재명이 부른 증인들 마지막까지 나왔던 증인까지도 네. 아니 압박 어디 공무원 만났다 그랬지? 국토부 공무원이었나? 뭐 만나가지고 아니면 그 원래 그 백현동 쪽 있던 건물이 뭐야? 그 식품 뭐 무슨 연구원인가 그거잖아. 쪽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데.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에 국토부 직원이 성남시청 직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국토부가 성남시청에 인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죠. 뭐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지. 뭐 그렇다고 뭐 업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 뭐 저기 대통령 좀 되면은 성남시 공무원 쫄 수도 있겠지. 너 새끼 너 그럼 가만 안 둬 이래버리면 쫄 수도 있겠지. 근데 국토부 직원이 뭔 수로 압박을 하냐고 대체. 좀 말이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협조 좀 해주시고 본인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렇죠. 니네들 소관입니다. 당신들 소관입니다. 그 얘기만 했어요. 그 얘기 했잖아. 네. 아니 그리고 용도 변경하면서 상향을 4단계를 뭐 하라고 국토부에서 했냐고. 그렇죠. 그거 네가 한 거잖아. 그렇죠. 4단계 하고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려준 거지. 성남 도계공 빼버리고 그 다음에 그 임대 아파트 비율 확 줄여버리고 아예 제로로 만들었던 거 어쨌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옹벽 아파트. 그렇습니다. 50m 높이의 옹벽 아파트. 네. 이게 뭘 협박과 압박 이게 말장난. 하여튼. 웃기지도 뭔 개소리야 진짜. 네. 나중에 그 TV 토론 때는 판넬 만들어서 들고 나오기까지 했는데. 판넬 거기서도 들고 나왔나? 일단 처음에 들고 나온 거는 이제 국정감사. TV 토론회가 그렇지. 국정감사 때다가. 경기도. 경기도 국감 때 들고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또 협박이라고 개지랄을 떨었죠 거기서. 그렇죠. 그것도 민주당에 대해 판 깔아줘가지고. 그렇죠. 판넬 갖고 와서 딱 하면서. 근데 무슨 욱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욱해서 그렇다, 뭐 저기 자기가 심리적 압박받고 욱해서 그렇다 이렇게 좀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뭐 사실이라고 쳐도 그러면 이런 인간 대통령 뽑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욱해가지고 뭐
사고 치면 어떡해? 지금 욱해가지고 지금 계엄 때려가서 지금 탄핵됐잖아. 그러니까. 그럼 똑같은 새끼를 또 뽑으라고 대통령으로 그러면 안 되지. 민서가 이게 안정적 리더십이니? 그렇지. 김민석군. 민석군. 자, 그리고 이제 김문기 모른다. 이거 여기 보면서는 뭐 내가 기억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 나중에 기억이라는 것이 소실돼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뭐 기억의 문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검찰은 또 이제 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형을 또 구형을 한 상태고, 네. 뭐 1심 때는 이제 뭐 김문기 모른다. 이거는 일부 유죄 선고를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김문기 씨를 그 성남시장 재직 시에 김문기 씨의 존재를 몰랐다. 뭐 이런 표현들은 부분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김문기 씨랑도 재개발 사업 때부터 알았던 인연 아닙니까? 리모델링. 성남시 리모델링. 리모델링 때부터 알았던 인연 아닙니까?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한데. 이동규, 김문기 이게 리모델링 member야. 김용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야탑이 김용이었나? 야탑 쪽에 김용이었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동네별로 이동규 있고 김문기 씨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아무튼 김문기 모른다는 부분 무죄를 때렸는데 이 해외 출장 가서 골프 치는 거 이 관련해 가지고 하지만 골프는 쳤잖아. 네, 그래서 일부 유죄, 그렇죠, 일부 무죄.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이거는 유죄다. 이거 뭐 그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골프 친 게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 못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경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이 프로골퍼쯤 되면 가능한 얘기예요. 모른다는 거. 1년 하도 골프를 많이 쳐가지고 1년 내내 해외를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골프 치는 사람이면은 모를 수도 있지. 그렇지. 뭐 타이거 우즈가 일반인이랑 골프 한번 쳤다고 그 사람 기억하기는 힘들잖아. 네네.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왠지 기억할 것 같아. 웬만하면은. 그런 사람들도 기억 잘하죠. 자, 그리고 뭐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또 유죄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1심이에요. 네. 그래서 2심 선고는 좀 한 달 뒤인 3월 26일 날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이거 좀 시간 끌기 아닌가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 연말이었나요? 그 대법원에서 그런 거 나왔잖아. 선거 3개월 잘 지키라고. 그런 방침도 나오고 그리고 네네네. 뭐 신속 정확 이런 웹 제보 같은 걸로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그리고 이제 이 재판부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다른 사건 전혀 막지 못하게. 네. 그것도 그렇게 배려해줬죠. 그렇긴 한데 지금 너무 끄는 거 아니냐. 이거 한 달까지 선고하는데 한 달까지 필요하냐. 이제 그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탄핵되는 거 보고 어떻게 판결 내리려고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조금 찜찜하긴 해요. 이렇게까지 끌 일인가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 3월 26일까지 한다는 거는 원래 빨리 나왔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었나? 예. 일찌감치. 아무튼 뭐 딱 한 달. 이때를 절대 넘기지는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한 달 정도 걸리지. 일단 물론 서두르려면 서두를 수 있는데 네. 그냥 통상 이 정도 걸리니까. 일단 순리대로 하는지 한번 봅시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크게 막 신경 쓰거나 하고 싶지는 않은 게 어차피 여기서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이재명은 출마를 할 거기 때문에. 예. 2심 재판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막 얘기들이 있어요. 뭐 찌라시 돌고 그런 게 있죠. 찌라시 돌고 나오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부장 판사 3명이 이제 재판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 마치 헌재처럼 네. 3명이 다 지위가 동등해. 네네. 예, 동등한데 여기 뭐 남자 무슨 판사가 뭐 어디 가가지고 야 이게 무슨 재판거리나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다는 떠들었다는 찌라시가 있는데 찌라시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저는 결과에 이 결과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바뀌는 게 없어요. 이재명은 출마를 할 것이고 걔 딸들은 그대로 계속 지지를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유죄 나와야지. 유죄가 나와야지. 순리대로 가긴 가야지. 그렇죠. 순리대로 가야죠. 사실 이번 주에 이게 많이 발칵 뒤집힐 기사였죠. 선관위 관련된 기사들을 좀 많이 봅시다. 감정적으로 많이 폭발하셨죠. 네, 저도 많이 지금 폭발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도. 아, 그러시군요. 이게 이제 3월 27일 날 헌재에서 이제 판결을 하나 내렸어요. 이게 이제 그 중앙선관위가 작년에 이제
헌재에 소를 제출한 건데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이 이제 권한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네. 권한쟁의 소송을 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헌재 판결문이 이렇습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는 독립 업무 수행 권한이 인정되고 여기에는 다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처우와 조직 운영 등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한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되면 선거관리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부패 행위에 대한 성역의 영역으로 부패 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 중앙선관위 역시 자체 감사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건 이 지랄 하고 있더라고. 난 말 못하겠어, 솔직히. 하나만 하는 소리고. 자, 이제 뭐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헌법이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그리고 감사원에 대한 그 법률상으로 감사원이 이제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행정기관으로 딱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기관에 이 선관위가 안 들어가. 그렇죠. 행정기관은 이제 그 정부의 모든 조직들. 네. 이랑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들 이런 것들의 행정기관이라고 검색을 해서 어디까지가 행정기관이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헌법 94조인가 뭐 하여튼 뭐 그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이게 법리적으로는 맞죠. 법리적으로 네. 헌법부터 법률까지 이게 그렇죠. 네. 이럴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상당히 빡치는 건 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네 이제.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수사는 받을 수 있거든. 네. 실제로 수사를 경찰이랑 이런 데서 좀 했었고, 그다음에 일부는 검찰에서 기소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작년에 이 관련해서 지금 감사원에서도 좀 그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죠. 수사 의뢰했고, 권익이랑 네. 감사원이랑. 근데 권익위가 한 게 27건인가 그렇거든요. 이건 다 권익위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게 27건인데 이건 다 튕겨 나왔어요. 다 무혐의 됐죠. 왜냐하면은 권익위가 증거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사원한테 증거 내놔라, 선관위한테 증거 내놔라고 해서 아니면 수색영장이라도 들고 와서 증거를 가져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지금 감사원이 그 검찰에 수사 의뢰한 거는 진행되고 있는 것들, 수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근데 대부분 그것도 증거 불충분으로 그렇죠. 무혐의가 됐고, 대부분 그렇죠. 2건인가가 그 전 사무차장, 네. 아들인가 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 사무총장, 네네. 선관위 사무총장, 여기도 이제 아들인가 딸, 자식 그 채용 관련한 걸로 그렇게 해서 2건이 지금 기소가 된 상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이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이제 헌법과 그 감사가 직무감찰이 이제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환영 입장을 내면서 고위직 자녀 채용 문제와 복무기간 해이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드리며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처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리가 왜 화가 나냐면은 이거 지금 한 18년 동안 묵은 누적된 결과예요. 그동안 아가리 쳐닫고 있다가 그동안 계속 모르서 읽으라다 좀 들키니까 지금 이러는 거잖아. 하는 척이라도 하겠다는 거 아니야, 겨우. 그것도. 그렇죠. 이게 지금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드리면 엄중히 조처할 계획이다. 이따위로 얘기하고 말 겁니까? 사실 이거는 진짜로 대가리 쳐받고 100번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에요. 분골 쇄신의 노력으로 개혁하겠다. 그 정도는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입에 바른 소리지, 분골 쇄신. 아니 그렇긴 한데 분골 쇄신 해야지. 진짜 이 정도면 몸둘 바를 몰라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이게 그거 하는 척이라도 하려면은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하겠습니다. 그렇죠.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나가야 돼. 그렇죠. 선관위원장이 이제 딱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그런 정도의 액션을 보여야 그래도 될까 말까야. 그래서 이제 감사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그 선관위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다만 이제 이런 그 선관위의 행정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들이댄 건데 이것도 못하게 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내부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는 있죠. 네. 할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역시나 문제는 네. 그 감사원이 직무 감찰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행정기관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네. 명시적으로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해석의 문제거든. 그렇죠. 해석을 그러니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최소한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역시나 선관위 행정 업무라고 할지라도 사실 감찰을 할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렇죠.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는 헌재의 재량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렇죠. 사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헌재가 선관위 편을 들어줬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막 얼토당토 않은 해석을 한 거는 아니란 말이죠. 이게. 네. 그래서 답답한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개헌까지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법률적으로 이거를 어떻게든 보완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여러 고민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권성동 같은 경우에 28일 어제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한시적인 국정조사법을 도입해가지고 감사원에 준하는 조치 및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해서 뭐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뭐 관련 뭐 실무 책임자들, 그러니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 앞으로. 그러니까 국회가 나서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이거 전 더 이상 법관들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이 뭐 선관위원장들, 지방선관위원장들, 법관 출신들 계속 하잖아요 보면은. 그렇지, 그 지역 법관들이 하죠. 네. 뭐 예전에 청변도 어디 부산지법인가 거기 있을 때 뭐 선관위원장 한 적 있다고. 창원지법이었나? 뭐 한 적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 그러니까 유착하기 되게 편한 구조거든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지역 유지들이랑 이렇게 영화에도 나오고 그러잖아 그런 것들. 그런 거랑 거의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이며, 그래서 선관위는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어느 조직보다 썩은 상태라서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고인물이에요. 네, 이건 권성동 말 틀린 거 없죠. 네. 굳이 저는 이제 좀 여기다 말을 보태자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선거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채용 과정입니다. 일종의 공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국민 면접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채용 심사자들이 말하자면 국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일 많이 표받은 사람이 뽑히는 게 선거잖아요. 네. 그걸 관리하는 게 선관위인데, 그 선관위 내부에서 채용을 이렇게 부정지들 좆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로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다른 조직의 채용 비리랑 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심판 결과가 나오면서, 네. 근데 같은 날 감사원에서 이제 자기네들 감사한 보고서를 풀어버렸죠. 이게 이제 이게 그냥 푸른 게 아니라 이게 최종 변론하고 이제 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 헌재에 이걸 제출했어요. 이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서 같이 공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들의 감사 결과는 이렇다. 네. 참 별의별 게 다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네네. 이 새끼들이 네. 선거철이 사실 제일 바쁠 때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철에 휴가를 가, 이 새끼들이. 선거철에 휴가가는 경우가 많았죠. 와, 뭐 이런 양아치들이 있어. 다 유급이야, 근데 또. 그러니까 선거 아닐 때는 그래도 조금 쉴만하잖아. 근데 선거 때는 진짜로 빡빡할 테란 말이야. 그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아름아름 그러니까 선관위가 지방 공무원을 이 국가 공무원으로 이렇게 경력직으로 채용을 한단 말이죠. 네. 선관위에서 이제 이런 거 할 때마다 이제 뭐 선관위 고위직들이 인사청탁을 많이 집어넣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총 어디 878건? 네. 그러니까 모든 회차에 2013년부터 경력 채용이 291회 있었는데, 네. 전수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 걸쳐서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결과는 이렇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 조직 사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체 감사
자체감사에 지어도 못 꺼내는 수준이라고 사실은 이 수준이면은 이게 진짜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고위직들이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방직 공무원인 자기 친척이나 자녀들을 이제 선관위 경력 채용으로 땡기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이것도 뭐 갑자기 아름아름으로 급하게 공채를 하나 낸 것처럼 해놓고 내정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공모를 외부 공개를 안 하고 네. 내부 게시판으로만 올려가지고 땡긴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할 수 있는 우리가 아름아름 들어왔던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된 것 같던데. 뭐 이제 면접관 입맞추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점수도 조작한 경우도 있고. 점수 아예 공란으로 비워놓고 네. 이 사람 뽑아. 근데 뽑은 다음에 뭐 점수 이제 기입해서 쓰겠지. 네. 숫자 맞춰야 되니까 순위를 맞춰야 되니까. 진짜 이것도 이거 우리나라 국가 수준을 한 몇십 년 후퇴시키는 그런 행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정말 고인물 썩어버린 거예요. 네. 이게 독립성을 지켜주다 보니까 네. 아주 그냥 자기들끼리 살판 났던 거지. 그렇죠. 이게 독립성을 지킨답시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도 보면은 그 헌재처럼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3명, 그러니까 총 9명의 중앙선관위원으로 구성이 돼요. 네네. 네. 그래서 사법부에서 이제 대법원에서 3명,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3명 네. 이렇게 해가지고 총 9명으로 되고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이 네네. 선관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로 돼 있다. 그 9명 중에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네. 헌재랑 되게 비슷한 구조로. 네. 이 정도면 이제 독립성이 지켜지겠지. 네. 그러니까 누구의 입김이 더 커지지 않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는 이제는 그냥 알아서 썩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구성되면 뭐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 선관위는 그러면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그러면 잘 감사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능력이 없다는 게 지금 드러난 겁니다. 이게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제 안 하는 건지 안 하는 거에 가깝다고 봐야죠 사실상. 그러니까 방치 상태. 네.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탄스러운 점이 그겁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고위직 주축들은 법관 출신들이란 말입니다. 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법의 수호자들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은 뭐 심지어 뭐 선거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 자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애초에 선관위라는 게 선거법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조직이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법을 위반하지 않는 거예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가를 잘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법잘알들을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잘알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의 수호자들이야 하는데 개새끼들이 몰아놨더니 지들이 법을 왕충왕충 어기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신났죠 아주. 저는 이것도 사실은 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의로 따지면 이 관련자들 다 잡아가지고 참수해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해요. 참수해서 못 걸어놓고 선관위 사무실에다 가족 뺏겨가지고 의자에다 씌워놓든지 해야 될 수준이에요. 이 수준이면 사실. 이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야 지금. 부끄러운 게 억울해하고 있다니까 이 새끼들. 들켰다고. 그러니까 저는 부정선거는 모르겠어요. 부정선거는 모르겠고 나는 아직까지 그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별개로 이따위로 선거 관리하면서 뭐 어떻게 권위를 세웁니까? 그리고 어떻게 부정선거를 잡아내요? 이따위로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도 굉장히 용한 일입니다. 이게. 없었는지 있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선관위가 그걸 잡아낼 능력이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아름아름 대충 그냥 자기 자식들 자기 친척들 꽂아 넣으면은 뭔가 좀 이렇게 일 커질 만한 것들은 다 무마시킬 수 있는 거잖아. 아니, 근데 좀 바꿔 생각해봐요. 이러면은 뭐가 남아도 남아. 이런 상태로 굴러가는 조직이면 뭐가 부정을 저지르면은 뭐가 나와도 남는다니까. 근데 이 감사에 따르면은 증거 훼손한 것도 장난이 아니게 많아요. 뭐 좀 제출하라 그러면은 다 짱박아버리고 그거는 이제 자기 얼마나 쉬워. 면접 서류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뭐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뭐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선거는 이게 하기가 쉽지 않아. 막 표가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얘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부정이 발생했을 때도 못 잡아낼 수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면은 뭐가 들어왔다가 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숫자만 딱 남아야 돼. 그래야지 부정이 가능하다니까. 결국은 나는 이 선관위한테는 가능할 것 같아. 그게. 아무튼 뭐 선거 부정은 제쳐놓고 나도 지금 이 선관위라는 조직 자체가 이 수준으로 굴러가면은 선거 결과에 대한 권위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뭐 부정선거 여부랑 상관없이 승복을 못하게 되는 거라고. 그렇지. 그게 문제라니까. 근데 이게 해결이 될 현행 법률과 헌법으로는 이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서 그렇죠.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갈아엎어야 되냐는 거지. 개헌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개헌에 들어갈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헌법상으로 그러니까 선관위가 왜 있냐면은 헌법에서 이게 선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그쵸. 별도의 기구로서 그쵸. 선거 사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지금 헌법 기관들이 다 문제예요. 지금 헌재부터 시작해가지고 헌재 뭐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독립성 보장하는 모든 기관들, 그렇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놈들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그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게 헌법에서 보장을 해주는 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좌고우면 하지 말고 나라부터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충돌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견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서로 독립성을 인정하고 네. 서로 그냥 피곤하게 견제하지 맙시다. 그렇죠. 근데 하나는 조져야지. 그게 행정부야. 그렇지. 그렇게 된 거지. 지금 꼬라지가 그렇게 된 거지. 국회에서 행정부만 겁나 조지는 거죠. 참. 전 선관위원장이 지금 이번에 이 감사에서 또 나온 사실 중에 하나가 네. 22년까지였나? 아무튼 중앙선관위원장 전직 중앙선관위원장이 대포폰을 썼다. 예. 근데 이거 이제 제출하라고 했더니만은 완전히 싹 다 날려버리고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그 정치인들이랑 좀 연락 주고받은 그런 정황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까지 보도가 됐는데 네네, 그랬죠. 확인이 안 돼요. 지금 폰 완전히 지워놔가지고 복구가 아예 안 되게 아주 깔끔하게 지워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로 아우 나는 이 선관위는 갈아엎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여차저차한 정황들을 보면 윤석열이 가진 문제의식 자체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터뜨리면 됐잖아. 그냥 말로 보고서를 들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든지. 그래서 지금 사법부랑 입법이랑 둘이 거의 유착하다시피 해가지고 행정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부를 짓누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유착해가지고 아주 그냥 더럽게 더러운 짓 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폭로를 해도 사람들 충분히 각성할 수 있지. 무슨 계엄이 필요해. 그러니까 수사는 할 수 있단 말이지. 네. 수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감사원 이게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래 문재인 정부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감사원이 움직일 수도 있지. 네. 그것도 사실 조금 그러니까 안 맞는 거. 원래 그 당시에 행정기관의 그 업무 상황을 갖다 감찰을 해야 되는데 전 정부를 이렇게 막 파고드는 거 사실은 좀 이상한 거긴 하거든요. 감사원에서 하는 거는. 그렇죠. 좀 찌질하지. 예. 감사원이 좀 이상하게 움직이긴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늘 움직이듯이 움직였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선관위 판다고 권익위랑 감사원이 쌍으로 그렇죠. 쌍끌이로 들어간 거지. 그래서 사실 뭐 어마어마한 건수를 발견했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정말 여기서 얼마나 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는 해요. 좀 언론 플레이적인 면이 있죠 분명히. 네네. 숫자 같은 경우는 적어도. 네. 근데 이제 딱 그 이름이 이 그룹과 직책이 명시된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의 인척 관계에 대한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채용이 된 거 이런 거는 구체적인 케이스들이 지금 이 보도에 나오는 사람들 다르고 저 보도에 나오는 사람들 다르고 그래서 그렇죠. 꽤 많은 고위직들이 실제로 이걸 이런 식으로 부정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는 좀 거의 명확한 사실이죠. 네, 그런 거는 아주 손쉽게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나 그런 건에 대해서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분노 지점이 여러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를테면 청년층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얼마나 힘들게 자기들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부모 잘 만나가지고 낙하산을 퍽퍽 그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 요직에 꽂히는 거잖아. 바쁠 때 휴가 갈 수 있는 자리. 미국으로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이 보기에도 열받을 걸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법치의 훼손이에요 사실은. 그럼요. 법치의 훼손이고 민주주의의 훼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벌에 처해 마땅한 건데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로 없다. 이게 참 지랄 같은 거지.
자, 그래서 선관위 문제 이거 선관위 지금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지금 탄핵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오든 간에 사람들이 뭐 편이 갈려가지고 일정 부분의 일정 비율의 사람들은 그 결과에 승부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건 지금 물 보듯이 뻔한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 선관위 문제가 이렇게 또 불거지면은 선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시스템이 이제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개헌의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 그 후진국으로 지금 퇴행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로 보여요 지금. 네. 우리 공직 신뢰도도 꽤 높았는데 그 동안에. 그러니까 이 헌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권력 통제 규범성이라는 게 네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국회도 그렇고 입법, 네. 행정, 사법 이게 다 헌법에 근거해가지고 권한을 받고 네. 그게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이게 다 쪼개져서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선관위 같은 것도 있고 헌재도 네. 있고 그런 건데 네. 얘네들이 이제 이 권한을 나도 가진 거잖아. 네. 그러니까 악용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이게 상호간의 감시 견제 이런 게 이루어지도록 헌법에서 이게 짜여졌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헌법을 좀 바꾸려면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헌법도 바꿔야 되지만은 관련자들을 엄벌백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하게끔 네. 뭐 법률도 이제 손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이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개헌을 안 하고 비상개헌을 안 하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 선관위나 그다음에 사법이랑 입법이 계속 결탁을 해가지고 계속 행정부를 압박을 했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지속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국민들이 직접 목도를 하게 됐을 때 그 상황에서 만약에 비상계엄을 한다 그러면은 좀 비상계엄의 맥락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거는 너무 뜬금없이 해놓고 나가지고 계몽령이 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원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부터 이제 이 감사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랬더라고. 선관위를 우리가 지키겠다고. 막 윤석열 정부의 뭐 선관위 장악 시도를 막 규탄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했는데 이게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지. 오히려 같이 여야가 힘을 모아가지고 선관위 이거 정말 이상한 부분이 많은데 감사원이 하는 건 문제니까는 차라리 그때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든지 국정조사를 하고 뭐 이런 걸 했어야지. 탄도를 쳤어야지. 근데 나라 생각하는 새끼가 하나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정쟁에만 악용하려고 했으니까. 여당에서라도 말렸어야지 감사원을. 그런 다음에 오히려 그래 국민의힘에서 여당이 이거는 국정조사 해야 될 사안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김건희 특검이랑 같이 받아가지고 뭐 한다든지 정 안 되면 그래. 그렇게도 했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정치로 풀어내야 될 사안일 수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감사원이 권한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못하고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이렇게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좀 후진국병 걸렸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굉장히 좀 상황이 그래서 여러모로 좀 심각해 보입니다. 이 관련자들 진짜로 속이 뒤집어져 생각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걸 조리 돌리면 해야지 그냥. 그치. 광화문 사거리에다가. 그렇지. 아주 그냥. 에이?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재명한테 화나는 것만큼 지금 이 선관위에 화가 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이 탄생하는 거거든.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이거야말로 이제 우리가 지금 쌓아놓은 시스템을 하찮은 지들 사리사욕 채우겠다고 심각하게 훼손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관위의 이 그러니까 각종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좀 지금 빡치시는 거 이상으로 좀 심각함을 인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네. 자, 좀 빡치면서 끝났네 오늘. 그러네요. 네네. 네. 뭐 급 가라앉히고 퇴근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총리님이 뭐 그래도 요즘 좀 이번 그 목포 강연 때도 좀 약간 여유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고 해가지고 저는 한편으로는 좀 그게 보기 좋았습니다. 뭐 이게 뭐랄까 총리님이 정말 마지막 싸움이라 생각하시고 모든 걸 다 걸고 하시는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전에 이제 MBN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치는 뭐냐라는 질문에 굴레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굴레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 이제
정치를 하면서 많은 것들이 스스로 제약을 걸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분명히. 네. 근데 그런 걸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번이 정말 마지막 싸움이라고 생각하시고 임하시니까 한편으로 좀 홀가분한 기분이 드셔가지고 좀 편안해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따르는 저 지도자분이 좀 여유 있어 보이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위기 의식을 안 가지고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총리님 보시고 좀 힐링하시라 그런 뜨거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님 기사가 정말 막 쏟아지면은 네. 힐링이 될 텐데 네. 총리님 기사는 그래도 좀 적단 말이에요. 요새 많이 나오긴 하지만. 아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지. 많이 늘었고 이제 지방지가 아니라 중앙 매체들이 그렇지, 점점 중앙 매체. 뭐 YTN 같은 데서 다루고 하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만 봐도. MBC 같은 데서 안티 기사만 나와서 그렇긴 하지만은 MBC는 명비씨니까 버려야지.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